안녕하세요. 유경사입니다. 제가 한 1년 만에 이런 세미나 자리에 서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위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서 김명식 부장님이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개발자하고 관련성이 깊은 테스트가 단위 테스트예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그래서 되게 이 단위 테스트를 되게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에게 단위 테스트가 그렇게 좋은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일단 개발 기간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뭔가를 아웃풋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단위 테스트를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에게 단위 테스트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세션 제목을 단위 테스트가 진짜 개발자들에게 적인가 악운인가 오늘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솔직히 제가 뭐 단위 테스트에서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뭐 백그라운드가 많고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단위 테스트를 적용을 해서 꽤 많은 단위 테스트를 작성을 하고 운영을 한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만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혹시 질문 시간을 드릴 텐데 저한테 뭐 이론적인 뭐 그런 걸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냥 단위 테스트, 이게 제가 뭐 단위 테스트에 관련된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극진가라데라고 하죠. 그냥 단위 테스트를 그냥 작성을 했을 때, 뭐 이런 노하우, 이렇게 했더니 편하더라.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단위 테스트는, 이것도 제가 잘 모르니까 위키에서 베껴왔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코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단위 테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하는 주체는 주로 개발자가 자기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자기의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개발자들이 하고 가끔씩 테스터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테스터를 돌려보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작성한 나의 코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가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나한테, 개발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개발자의 적들이 뭔가를 일단 살펴보죠. 기술적인, 인적인 적대 관계들이 개발자들한테 많아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요. 따라가기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관리자. 개발자에게 있어서 관리자는 항상 대부분인 경우 적인 경우가 많죠. 특히 SI 프로젝트에서 이상한 고객들은 개발자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 외에 자기 자신 멋진, 기술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가만히 공부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 자신도 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항상 개발자의 적으로 등장하는 건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막상 개발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게 설계라고 되어 있는 게 ERD도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 이러면 개발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 외에 개발 일정이 대단히 짧달지 혹은 요구사항들이 계속 변한달지 이런 것들은 개발자의 주요 적일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좋은 고객, 훌륭한 관리자, 충분한 개발 기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개발자에게 주적은 버그예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그게 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개발자의 악운은 뭐가 있을까요? 개발 도구가 있겠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어요. 야, 이런 훌륭한 개발 도구, 그 외에는 뭐 딱히 금방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 벌써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단위 테스트가 그 정의에서
코드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해주는 게 단위 테스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코드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버그예요. 그죠? 근데 버그는 개발자의 주적이에요. 이러면 뭐 어둡지 않은 3단 논법에 의해서 개발자의 주적인 버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위 테스트는 아군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 기간이 짧고 설계 기간이 짧고 개발 기간이 뭐 그렇다고 해서 길지도 않은 되게 프로젝트들이 짧아요. 뭐 보통 한 6개월, 짧으면 3개월, 2개월, 그리고 큰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라고 해봤자 끼키야 1년?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환경에서 단위 테스트를 개발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또 UI를 갖는 경우에 단위 테스트를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단위 테스트는 정말 아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단위 테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를 이제 좀 조금씩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단위 테스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는 정의대로 코드 조각이나 일정 모듈을 테스트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만들어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코드들이 바로 단위 테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DLL에 어떤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테스트하려면 DLL은 작동하지가 않죠. 그러면 콘솔 프로그램 같은 거 작성해서 자기가 짜놓은 코드를 콜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 개발자라고 하면 서버에서 작성한 모듈이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간단한 뭐 ASPX 페이지나 뭐 이런 걸 뭐 MVC로 굳이 복잡하게 안 짜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단위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발자의 대부분은 이미 단위 테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단위 테스트를 개발을 해봤을 거예요. 그럼 한번 데모를 보죠. 수동으로 만드는 단위 테스트는 어떤 건지. 오늘 시간에 데모할 테스트를 해볼 코드는요. 계산기예요.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뒤에 보시나요? 코드? 나누기. 4층 연산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정수 연산이에요. 실수도 아니에요. 자, 두 수를 더하는데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만을 이용을 해서 두 수를 더하는 음수까지 고려된 거예요. 굉장히 양수만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1을 더하거나 1을 빼면 덧셈이 되죠. 빼기는 굉장히 쉽죠. 만들어 놓은 애들을 콜하는 겁니다. 곱셈이 좀 어려워요. 곱셈이라는 건 뭐 5 곱하기 4면 5를 4번 더하는 거죠. 그 원리로 루프를 돌면서 계속 더하는 거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4 나누기면 4에서 2를 계속 빼면 되죠. 우리가 또 나머지 이런 걸 계산을 못하니까 어려워서 몫만 구하면 4에서 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빼고 몇 번 뺐나 그게 몫인 거죠. 근데 이제 나눗셈은 좀 더 복잡한 건 음수가 있을 때 좀 복잡해지죠. 마이너스 4 나누기 2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속 값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음수를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슈퍼칼크죠. 자, 이 작성해 놓은 코드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잘 짰는지. 그때 우리가 매뉴얼, 그러니까 수동으로 단위 테스트를 만든 걸 보면 이렇게, 이건 이제 DLL이니까 테스트 하려면 EXE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 돼요. 호출해 보는 거죠. 그래서 add 더해보고 콜해보고 서브 콜해보고 뭐 이렇게 메소드를 쭉 콜해서 화면에 찍어봐요. 그래서 눈으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나오는지 보는지. 그 다음에 더하기 테스트 했으니까 뭐 이건 4층 연산했으니까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메인에서는 이렇게 쭉 일련대로 쭉 콜하고
이미 테스트 된 건 이렇게 리마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테스트하고 싶으면 이렇게 리마크 풀고, 이런 것들은, 이런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단위 테스트라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자기가 짜놓은 코드를 내가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걸 단위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죠? 그죠? 경험이 없어도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위 테스트를 하면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한 10개, 20개까지는 저런 식으로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점점 단위 테스트 개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콘솔로 화면으로 찍어본다 이랬을 때 어느 게 성공했고 어느 게 실패를 했는지 추적하기가 어렵죠. 또 개인 혼자 소프트웨어를 혼자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잖아요. 되게 이제 최소한 2-3명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 해도 팀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하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테스트 코드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테스트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줄여서 되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MS 테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는 이제 X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뭐 이런 용어를 안 썼는데 요즘에는 그 X유닛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가리키는 통칭이 X유닛이에요. 그래서 X유닛에 해당되는 단넷 쪽 프레임워크들은 N유닛이나 혹은 X유닛 단넷 이런 류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상용 제품들도 있어요. 돈 주고 사야 되는.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어떤 에디션을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기본적으로 돈 주고 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유닛 테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N유닛이나 X유닛 같은 오픈소스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도 이런 것들을 쭉 다뤄봤으면 좋겠지만 제가 써본 게 MS 테스트밖에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몰라요. 단위 테스트에. 그래서 이런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단위 테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자라는 거죠. 가장 쉬운 단위 테스트는 소위 말해서 스모크 테스트라는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시면 돼요. 스모크 테스트라는 말의 유래는 그 예전에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때 뭐 카드나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게 최초로 스모크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전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칩이 타는지 안 타는지,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요거 확인하는 테스트를 우리가 스모크 테스트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서도 스모크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코드를 작성해 놓고 작성한 코드를 돌려보는 거예요. EXE라면 그냥 런 시켜보고, 그래서 크래시 되나 안 되나, 죽나 안 죽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일단 작동하는지 죽는지 안 죽는지. 그럼 단위 테스트에서는 뭐냐면 내가 작성한 코드를 한번 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스모크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모크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때 드릴 수 있는 팁은 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을 이용해서 콜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메서드 오버로드를 만들 수가 있죠. 매기 변수에 따라서. 그러면 메서드 오버로드가 3개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개발자, 그러니까 나를 이 메서드를 콜하는 타 개발자가 혹은 콜러가 가장 많이 호출할 것 같은 방법으로 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볼 필요 없이. 그 외에 이제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매개 변수. 예를 들어서 옵셔널 파라미터를 쓰고 있다. 그럼 당연히 옵셔널 파라미터를 안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호출 패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스모크 테스트 작성하실 때의 기본적인 팁이고요. 가급적이면 수행 결과를 이렇게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결과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 값을
찍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모크 테스트를 MS 테스트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X유닛 단넷에 대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코드에 대한 유닛 테스트는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었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직접 라이브 코드를 할 수가 없어서 예전에는 저도 한참 날렸을 때는 라이브 코딩하고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애드 하면 테스트 폴더에 가면 이렇게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가 있죠.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돼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다음에 여기에서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름도 어썸 라이브러리네요. 굉장한 라이브러리를 참조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 이 위에다가는 테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이 클래스가 테스트 클래스임을 알리고요. 메서드를 작성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보이드에 맥의 변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테스트 메서드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모크 테스트에서는 말 그대로 호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성한 메서드를 쭉 이렇게 호출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 이 테스트 메뉴의 윈도우에 보면 테스트 익스플로러라고 있어요. 테스트 탐색기에 이렇게 하나 뜨죠.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컴파일만 하면 이런 식으로 스모크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 해보려면 run all 수행을 하면 이게 테스트가 수행이 되고 테스트가 수행이 되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닛 테스트는 내부에서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테스트가 성공한 걸로 판별을 해요. 별도의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어설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유닛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케이스고요. X유닛 기반, 그러니까 X유닛 단넷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건 N유닛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N유닛을 개발했던 개발자가 추후로 만든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N유닛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N유닛은 많이 써보셨을 텐데, N유닛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2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23부터는 프리뷰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 정식 버전, RTM 버전을 지원하는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데모를 지금 X유닛으로 했는데, X유닛이든 N유닛이든 단위 테스트를 만드시려면 프로젝트에서 그냥 일반적인 DLL 프로젝트 있죠? 클래스 라이브러리. 요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X유닛이라는 이 어셈블리를 참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드에서 어트리뷰트가 약간 틀리죠. 테스트 메서드 대신 이렇게 팩트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붙여주면 이제 이게 단위 테스트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작성을 하신다면 이 단위 테스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X유닛에서 제공하는 콘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돌려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탐색기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별도의 애드인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료입니다. 툴에 여기에서 가보면 이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X유닛이라고 치시면 익스텐션이 하나 나와요. 여기 보시죠. xunit.net runner for Visual Studio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컴파일만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이렇게 X유닛 단위 테스트들이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 run all 이렇게 하면 이제 단위 테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모크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식으로 코딩할 때 팁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스모크 테스트를 하시는 것보다 좀 더 향상된 스모크 테스트는 가급적이면 그 테스트를 할 때 호출하는 매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수화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변경을 할 때 그 쫓아다니면서 코드를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개 변수를 이렇게 변수화 하시는 게 좋고요. 수행 결과도 이렇게 찍는 게 좋다라고 그랬죠. 스모크 테스트는 뭐 익셉션이 발생 하나 안 하나만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 때 실제로 계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에서는 이게 console.write라인을 하면 그 결과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캡처가 돼요. 그리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돌려볼까요?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이걸 찍으면 이렇게 아웃풋이라고 보이죠. 이걸 클릭을 하면 console.write라인에서 출력된 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까지 하는 거, 뭐 굳이 이렇게 아웃풋이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 경우는 출력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짜놓은 코드를 호출해보는 이런 스모크 테스트 정도는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코드가 나오니까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죠. 자, 그럼 조금 더 발전된 이제 단위 테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냥 단순히 익셉션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만 테스트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까지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좀 더 단위 테스트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어진 입력값이라고 하면 매개 변수겠죠. 이러한 매개 변수를 던졌을 때 리턴 값이 제대로 된 리턴 값이 오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좀 더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초급, 중급, 고급이 좀 나눠지는데 그래서 초급으로는 그냥 내가 미리 정의한 입력, 그러니까 매개 변수에 대해서 예상되는 아웃풋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어설션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값과 리턴한 값이 맞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입력값하고 예상값을 하드코드 하지 마시고 변수화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변경을 할 때 일괄적으로 쭉 변경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드코드 하지 말고 상수를 써라. 이름을 가진 상수를 쓰라는 그런 레커멘데이션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팩터리 패턴을 만들었어요. 팩터리는 이제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패턴이죠. 그때 리턴 값이 널인지, 그러니까 팩터리 자체에서 리턴한 값이 당연히 이건 널이 아닐 거다. 뭐 뉴 하나밖에 안 하는데 널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리턴된 값이 있으면 is null 이런 식으로 당연한 것들도 의심을 하시라는 거고요. 이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assert 클래스인데 이 assert 클래스에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어요. 뭐 equal, 뭐 is true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리턴 값을 확인하는 단위 테스트를 좀 살펴보죠. 간단한 스모크 테스트는 살펴봤고요. 이제 결과값을 하는 테스트하는 단위 테스트 2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빼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도 이렇게 변수화했죠. 그리고 예상되는 값 12 이렇게 해서 7하고 5를 매개 변수로 던졌을 때 리턴되는 결과값하고 항상 내가 예측한 정답이라고 생각한 걸 먼저 써주고 테스트한 코드가 리턴하는 값을 뒤에다가 매개 변수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달지 마찬가지로 7 빼기 5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두 개가 이렇게 컴파일 하니까 두 개가 더 추가됐죠. 다 돌려보면 이제 add하고 이 두 개의 단위 테스트가 성공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입력, 즉 7이라고 5라는 매개 변수를 넘겼을 때 내가 기대하는 값 12를 정확하게 리턴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단위 테스트가 성공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그다지 어려운 거 없죠. 다만 귀찮을 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단위 테스트를 쭉 만들다 보면 이 이놈의 단위 테스트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될 거냐. 그죠? 애들을 할 때 1부터 20억까지 계속 루프를 돌면서 더해보는 단위 테스트를 다 만들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혹은 내가 지금까지 쭉 만들어 놓은 단위 테스트가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 부족한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까지 단위 테스트를 10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단위 테스트가 모든 코드를 다 테스트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단위 테스트가 테스트해 주지 않는 코드를 찾아내야 돼요. 눈으로 뭐 코드가 좀 작으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만 10만 라인, 20만 이렇게 점점 넘어가다 보면 코드를 알아낼 수가 없죠. 솔직히 내가 전부 다 내가 짠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짰을 수도 있고 딴 사람이 짰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코드 커버리지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 의해서 테스트된 코드를 파악을 해서 시각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이 메소드의 20%는 테스트가 됐다. 나머지 80%는 안 됐다. 그럼 안 된 건 뭐냐? 소스 코드에 빨간 라인으로 테스트 안 된 코드를 표현해준다 했지. 이런 게 코드 커버리지예요. 그래서 테스트 된 코드하고 테스트 되지 않은 코드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안 된 코드를 위주로 단위 테스트를 더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냐? 커버리지. 여기에서 퍼센트로 알려준다 했으니까 100%가 될 때까지 혹은 뭐 80%가 될 때까지 단위 테스트를 계속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커버리지 분석은 그 테스트가 되지 않은 코드를 파악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이걸 파악이 되면 그 테스트 되지 않은 코드를 테스트하는 단위 테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드 커버리지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은 매번 자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코드 커버리지는. 그러니까 어떤 코드 모듈을 어느 정도 작성해 놓고 단위 테스트를 만들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났다 싶었을 때 코드 커버리지를 돌리고 어느 게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면 단위 테스트를 더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그다음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이 커버리지 비율을 너무 높게 목표를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위 테스트를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적용을 안 해봤다. 이걸 우리 처음 적용한다. 그럴 때는 한 30%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커버리지 비율을 늘려가도록 단위 테스트를 계속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데모를 할지 이런 것들 보면 데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저의 경험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성하는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개발 프레임워크가 커버리지율이 뭐 적은 건 60%, 높은 거 한 80%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커버가 안 된 코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예외인 경우, if 뭐 이러이러한 경우는 throw exception 이런 코드들이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류 상황. 그래서 그 점차로 이제 단위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오류를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단위 테스트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한번 어떤 식으로 코드 커버리지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4개의 단위 테스트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작성을 했죠. 여기에서 런 메뉴에 보면 이렇게 코드 커버리지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테스트 목록에 나와 있는 테스트들을 전부 돌려서 그거에 대해서 코드 커버리지 분석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죠. 수행을 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두 개는 지금 테스트는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슈퍼컬크, 어마어마한 전자 계산기의 커버리지율을 한번 살펴보죠. 애드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의 커버리지율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단위 테스트로 모든 코드가 다 검사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나노셈 같은 경우는 72%, 그리고 곱셈 같은 경우는 87%, 이런 식의 커버리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곱셈이 12%가 지금 테스트가 안 됐는데 어떤 코드인지를 보려면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색이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단위 테스트에 의해서 커버가 된 코드예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된 코드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위 테스트를 만들 때는 어떤 코드를 만들어야 되냐면 저 빨간색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단위 테스트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뭐죠? P연산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인 거죠. 두 번째. 그걸 커버하는 단위 테스트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나노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류 상황, 0으로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위해서 체크하는 코드, 그러니까 테스트가 안 됐고,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음수인 케이스가 테스트가 안 됐죠. 그럼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그런 류의 단위 테스트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수인 거, 첫 번째가 음수인 거, 둘 다 음수인 거, 두 번째가 음수인 거,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돌리면 되고, 나노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단위 테스트 코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바로 코드 어널리시스까지 돌려보죠.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곱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테스트가 안 된 코드가 없는, 그러니까 코드 테스트 되지 않은 코드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곱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셈, 지금 아직 두 번째 배기 변수가 0인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형태의만 코드가 테스트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고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찾기 쉬운데, 이제 이렇게 예외를 유발하는 케이스는 좀 복잡한 코드에서는 사실 이런 예외 상황을 유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 상황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만들려면 오류를 유발하도록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지금 방금과 같은 경우는 나누셈에서 두 번째 매개변수를 0으로 던지기만 하면 예외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 외의 경우에도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커버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외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오류 상황을 유발하도록 단위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트라이 캐치로 묶어서 내가 예상하는 예외가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해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패스를 한 거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예외를 발생을 시키거나 혹은 assertion.fail을 호출해서 단위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테스트 메소드 위에 expected exceptio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이 예외가 이 테스트에서는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마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트라이 캐치할 때 exception을 캐치하면 안 돼요. exception은 모든 예외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금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익셉션을 캐치해버리면 그 외에 다른 오류들,
또 다 캐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익셉션, 내가 기대하는 익셉션만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오류,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오류 유발하는 코드를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모킹이랄지 페이킹 같이 실제 코드가 정상적인 코드 흐름이 아니라 테스트에서 제공하는 코드 흐름, 그러니까 오류 상황을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도구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러를 처리하는 단위 테스트를 보시면 첫 번째는 트라이 캐치를 쓰는 거예요. 0으로 나눴을 때 캐치를 해서 지금 실제 이 코드가 기대되는 예외는 아규먼트 익셉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규먼트 익셉션만을 캐치를 하시고요. 그 외에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 테스트가 페일을 하겠죠. 캐치가 안 되니까. 만약에 익셉션이 발생 안 하면 여기에다가 assert.fail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테스트가 실패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expected exceptio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원하는 exception 명을, 타입을 이렇게 강제해 주시고 뒤에는 옵셔널 매개 변수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수행해보면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테스트가 제대로 된 거죠. 예외가 발생해야 되는 거고 0을 넘겼을 때 예외가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외가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테스트가 성공한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작동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매개 변수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테스트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고급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고급 단위 테스트로 가게 되면 시나리오를 구성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이 얼마냐 이런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변경이 되면 그걸 인지를 하고 새로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려야 된다.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파일을 변경을 가하고 변경된 것을 실제로 읽어드렸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좀 복잡한 수준의 그런 환경들을 에뮬레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특정 시간, 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코드가 작동을 해야 된달지, 어떤 특정 날짜가 되면 어떤 세일을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해야 된달지,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에뮬레이션, 환경을 흉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단위 테스트 상에서 유발시키기가 좀 어려운데, 좀 복잡한 단위 테스트 데모를 좀 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제품의 단위 테스트 지금 한 600개 정도 되는데, 일부는 빼고 지금 한 500개 정도 저희 단위 테스트가 있고요. 이 중에서 좀 복잡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단위 테스트는 15개의 로그를 기록하는 로거 오브젝트를 쓰고 15개 이상의 스레드를 사용을 해서 15,000개의 로그를 기록하는 단위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파일에다가 로그를 기록을 할 때 제대로 로깅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프를 돌면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쭉 로그를 남긴 다음에, 이거 파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요런 것까지는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타스크, T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까지 테스트 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 기록이 됐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 코드인데, 로그 파일들을 다 읽어서 로그 15,000개의 로그를 다 리스트에 넣어놨다가 제대로 15,000개가 정확하게 됐는지 다 테스트를 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닛 테스트를 좀 만든다 보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실제로 저희 제품 코드보다 저희 제품 코드가 한 8만 라인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커버되는 게. 근데 단위 테스트는 10만 라인이 넘어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나중에 결론에서 또 이야기 할 거고, 앞에 이제 김명신 부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게 코드를 릴리즈할 때 굉장히 그 자신감, 위안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아, 정말이에요. 이건, 왜냐면, 제품을 이게 수백 개가, 단위 테스트가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매번 돌리지는 않아요. 한 번 돌리는데 5분 이상씩 걸리니까. 근데 이제 릴리즈 하기 전에, 혹은 빌드 하기 전에, 뭐, 저희는 TF인데, 빌드를 하기 전에 단위 테스트를 한번 쭉 돌려보는데, 이 500개의 단위 테스트가 전부 패스로 나오면 그건 정말 장관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이게 이쪽에서 이게 런 O를 딱 눌렀을 때 전부 녹색불이 쫙 켜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코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자, 이런 식의 복잡한 단위 테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일 변경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저희 모듈 중에 어떤 XML의 어떤 값을 기록해 놓고 그 XML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XML 파일이 변경이 되면 그걸 디텍트해서 다시 읽어줘요. 이런 걸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이걸 테스트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번 그 XML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XML 파일을 바꿔요. 그리고 실제로 바뀐 것들이 다시 로드돼서 반영했는지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그 XML 파일을 변경하는 코드를 내가 유닛 테스트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코드가 바로 그런 코드인데, 해당 XML 파일을 읽어서 내용을 바꾸고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이브. 그럼 그 XML, 그래서 이 저장을 하고 이 변경된 게 다시 읽어드리도록 잠깐의 시간을 준 다음에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 그리고 해당 파일을 한번 또 지워봐요. 지워봐서 수행을 할 때 파일 납파운드라는 뭐 인밸리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런 익셉션이 발생하는지도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의 테스트를 작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렇게 파일 변경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션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위 테스트를 스모크 테스트에서 밸리데이션 테스트, 그 다음에 시나리오 테스트까지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환경을 꾸미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페이크스 프레임워크예요. 페이크스 프레임워크는 모킹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MOCK. 그런 모킹 라이브러리의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이 바로 페이크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모킹보다는 좀 더 큰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게 페이크스 라이브러리인데, 스톱이나 쉼을 이용해서 테스트 대상 코드를 다른 모듈과 격리시킬 수 있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뒤에서는 좀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코드는 이 컴포넌트예요. 근데 이 컴포넌트가 단내 프레임워크 시스템.dll도 호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컴포넌트도 호출하는데, 이 다른 컴포넌트는 아직 개발도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외부 웹사이트도 액세스하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을 해요. 이걸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테스트하기 쉽겠어요? 일단 어렵죠? 일단 아직 어떤 컴포넌트는 딴 팀에서 개발하는데 아직 개발이 되지도 않았어. 게다가 회사의 DB까지 접속해. DB에다가 뭔가를 쓰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코드를, 이 컴포넌트가 의존적인 다른 코드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직 구현되지 않은 건 마치 구현된 것처럼 가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하는 것을 가짜, 마치 액세스 한 것처럼 하는, 꾸며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시스템.dl를 호출하는데 지금 뭐 특정 날짜를 바꿔야 돼요. 시스템.now가 리턴하는 날짜가 오늘이 아닌 특정 날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특정 날짜로 바꾼다 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페이크스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스톱하고 쉼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톱은 인터페이스 기반, 특정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I로 시작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가짜 구현을 제공할 때 쓰는 게 스톱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의 메서드 단위로 어떤 그 메서드를 테스트를 위한 메서드로 치환해주는 이런 것을 쉼이라고 해요. 안타까운 점은 이 페이크스 라이브러리가 프리미엄 이상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게 안타까움이죠. 하지만 그 오픈 소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쉼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스톱 수준까지는 지원을 하는 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겟이나 혹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갤러리를 뒤져보시면 무료 제품들이 꽤 있어요. 쉼까지 제공하는 건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스톱까지는 많이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스톱은 그 디펜던시 인젝션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스톱까지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들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이상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사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내가 테스트, 이렇게 쉼이나 스톱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페이크 어셈블리 추가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걸 추가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적으로 페이크 어셈블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해당 네임스페이스 뒤에 .fakes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쉼 클래스, 그 다음에 스톱 클래스들이 오토매티컬하게 제너레이트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스톱을 쓰는 경우인데 i 데이터 리파지터리라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스톱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서 fakes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스톱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 스톱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세이브오더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매개 변수가 두 개여서 int32, int32가 붙은 거고요. 세이브오더라는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딜리게이트나 아니면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세이브 오더는 이제 주문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했다 치고 리턴 값, 주문 오더 아이디 리턴 값 99를 리턴하도록 지금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쉼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쉼 컨텍스트가 만들어진 안에서 빌링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의 쉼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딜리게이트나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이렇게 꼽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 플레이스 오더라는 메서드 안에서 빌링 매니저의 카드 어프로발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콜하는데 그 메서드 호출이 이미 오리지널 코드가 아닌 이 코드, true만을 리턴하는 이 코드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졸리기만 하고. 그래서 한번 데모로 보자. 자, 지금부터 사용할 단위 테스트에서는 이 비즈니스 로직의 플레이스 오더라는 주문, 그러니까 주문 받는 이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비즈니스 테스트 살펴보면 매월 15일은 반값 할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정보를 DB에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빌링 매니저를 이용해서 카드 승인을 내는 거죠. 만약에 카드 승인이 실패나면 저장해놨던 DB에 있던 주문 정보를 제거하고 음수를 반환하고요. 성공한 경우에는 주문 번호를 리턴해주는 이 비즈니스 로직을 내가 단위 테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비즈니스 로직에서 의존적인 부분이 일단은 DB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DB는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물론 이제 DB에다 기록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걸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DB에다가 실제 기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유닛 테스트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DB하고 라이트 하는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한번 라이트 했던 게 계속 기록이, DB 데이터베이스는 기록이 남고 있기 때문에 다음 테스트 할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빌링 매니저인데, 카드 승인을 따는 거죠. 근데 이 카드 승인 따는 건 내가 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짜고 있어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단위 테스트를 못 하겠죠. 호출하면 무조건 뭐 익셉션이 뜰 테니까. 자, 이럴 때 페이크를 이용을 하면 이런 환경에서도 단위 테스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스모크 테스트는 가장 일반적인 코드 흐름일 테니까 뭐 오류가 나거나 이런 상황은 배제를 하고, 일단은 필요한 건 iData repository라는 인터페이스의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을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스톱을 사용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스톱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스톱 오브젝트는 save order라고 하는 실제 save order 인터페이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인터페이스인데 save order하고 delete order 이 두 개. 뒤에서 김태용 부장님이 수신호로 키우라고. 김태용 부장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김태용 부장님보다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래인데, 김태용 부장님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셔서 김태용 부장님 뒤에 노래를 하면 웬만한 데서는 티가 안 나요. 두 번째는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김태용 부장님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하시잖아요. 김태용 부장님 세미나 뒤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재밌게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김태용 부장님보다 먼저 하게 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구현을 만들려면 클래스 정의하고 이거 구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테스트 용도로 클래스들을 매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스톱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 스톱 오브젝트가 iData repository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미 구현하고 있어요. 구현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현하고 있어서 save order라는 걸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에는 save order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이 바로 구현부를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딜리게이트로 치환을 하면 이 인터페이스의 save order라는 메소드의 구현이 바로 이 구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인터페이스 구현을 손쉽게 딜리게이트나 혹은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테스트용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메소드가 10개면 10개를 다 구현해야 되죠. 이 경우에는 지금 메소드가 인터페이스 메소드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간단하게 구현을 하면 되도록 돼 있죠. 이게 스톱이고요. 쉼은 쉼 컨텍스트를 크리에이트하고 지금 내가 리플레이스 하고자 하는 메소드는 빌링 매니저에 이 빌링 매니저 클래스에 카드 어프로발이라고 하는 이 카드 승인 메소드를 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톱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쉼은 메소드별로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어프로발이라는 메소드를 리플레이스 하고 싶으면
컨텍스트를 크리에이트하고 빌링 매니저의 쉼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 메서드인 경우에는 all 인스턴스 안에 있는 카드 어프로발 이런 메서드의 구현부를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로직 안에서 카드 어프로발이라는 메서드가 콜이 되면 원래 구현 코드가 아니라 이 코드가 수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쉼이에요. 그래서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카드 승인 로직을 테스트용으로 그냥 승인된 것처럼 true를 반환하도록 하는 이런 걸 리플레이스해서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건 비즈니스 로직이지 카드 승인을 따오거나 DB에 저장하는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코드의 격리예요. 테스트하고자 하는 코드만 딱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DB에 저장하는 루틴 때문에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코드를 테스트 못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 테스트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오로지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테스트하도록 도와주는, 이게 페이크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코드 격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위한 부분만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카드 승인 부분에 대한 것을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페이크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닛 테스트를 돌려보면 비즈니스 로직이 이렇게 테스트를 성공을 했어요. 아직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그 다음에 아직 구현되지 않은 모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를 작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팩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 고려사항은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스톱 같은 경우는 버추얼 메서드에 대해서만 그 구현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메서드를 쓰는 경우는 앱스트랙트 메서드, 일반 클래스에 있는 앱스트랙트 메서드 혹은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게 스톱이고요. 쉼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제약이 좀 적어요. 하지만 메서드에 본문이 없는 것들, 인터페이스나 반대겠죠. 스톱에 비해서. 그런 것은 적용이 불가하고, 쉼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는 프라이빗 메서드들도 리플레이스가 가능해요. 단지 약간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 테스트 코드에서 그 해당 프라이빗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맥 이벤트의 타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프라이빗 타입을 테스트 코드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기 URL을 한번 살펴보시면 설명이 좀 잘 나와 있어요. 아쉬운 게 한글판을 가보면 자동 번역이라서 좀 이상해요, 번역이. 그래서 일단 여기 ENUS 대신 코KR로 한번 들어가서 쭉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ENUS로 바꿔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쉼은 런타임의 코드가 제너레이트 돼요. 그래서 성능이 약간 떨어져요. 약간 아니라 좀 많이 떨어져요. 스톱 같은 경우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코드에다가 이 페이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단위 테스트를 위해서만 적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페이크 프레임워크를 좀 활용하는 방법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코드를 격리,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분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이 코드가 의존적인 다른 부분을 다 격리를 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고정된 값을 반환을 하도록 쉼이나 스톱을 이용해서 에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작성한 코드가 datetime.now를 호출해서 그 now의 값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매월 15일이다 혹은 매주 월요일이면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코드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date.now로 호출을 하면 테스트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성공 실패를 떠나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테스트 할 때마다 항상 월요일이 나오게 한달지
매월 15일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쉼을 이용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상황 여기 그런 건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테스트는 이 비즈니스 로직에 보면 매월 15일에는 반값 할인 테스트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요걸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테스트를 하려면 데이트 타임 now가 리턴하는 날짜가 15일이면 그 가격을 이제 절반으로 깎아서 카드 승인을 하는 거죠. 요걸 테스트를 하려면 방법은 이제 매월 15일 날 단위 테스트를 돌려보면 테스트가 가능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 now가 항상 날짜를 15로 해서 리턴해 주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돌릴 때마다 항상 테스트가 되겠죠. 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가능하려면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이 테스트 어셈블리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셈블리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add fakes 어셈블리를 하면 기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페이크 어셈블리를 제너레이트 해줘요. 그래서 생기는 게 system.4.0.0.fake라는 이 어셈블리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거에 의존성이 있는 MS Core 라이브러리 요것도 두 개가 제너레이트 되죠. 그러면 페이크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에 대한 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쉼에 now라는 프로퍼티도 get 메소드하고 set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지금 now get은 get 메소드를 내가 리플레이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일단 오리지널 now를 호출을 해요. 데이트 타임 now를 바꿔서 이 now에서 날짜를 이렇게 15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리턴을 하면 이제 이 유직문으로 둘러싸인 이 쉼 컨텍스트 안에서 데이트 타임 now로 호출하면 항상 날짜가 15일로 고정돼서 리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요 코드가 수행된 다음에 이렇게 호출하면 이 now는 항상 날짜가 15로 리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안에서도 데이트 타임 now를 호출하면 이게 또 호출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 루프가 발생해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오리지널을 호출하려면 쉼 컨텍스트 클래스에 있는 execute without 쉼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액션 딜리게이트를 넘겨주면 이 메소드 안에서는 쉼을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데이트 타임 now는 오리지널 데이트 타임 now를 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받아와서 여기서 이제 년, 월까지는 그대로 쓰고 시간까지도 그대로 쓰고 날짜만 15로 하는 이렇게 해서 이 비즈니스 플레이스 오더를 돌리면 이제 데이트 타임이 15를 리턴하겠죠. 그리고 15를 리턴하고 계산된 가격을 절반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카드 승인 메서드를 또 쉼을 이용해서 리플레이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온 값이 내가 매개변수로 넘겨준 이것의 절반 값으로 왔는지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반값 할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쉼이나 머킹 라이브러리들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코드를 다른 코드로부터 격리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해서 페이크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단넷 프레임워크나 기타 내가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혹은 수정하고 싶지 않은 코드를 특정 값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환을 하도록 에뮬레이션
테스트 환경을 에뮬레이션 하는 용도로 FX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제 좀 고급 페이크스까지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단위 테스트 도사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넷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지만 C++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C++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아마 2008인가? 2008 맞나요? 2008인가 2010인가 처음 봤는데, 처음 C++에 대한 단위 테스트가 나왔을 때는 C++ 코드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단넷 코드로 했어요. C샵이나 C++ CLI 같은. 그래서 그 단넷 유닛 테스트 코드에서 언매니지드 C++ 코드를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하려면 단넷도 잘 알아야 되고 C++도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데이터 타입 때문에 마샬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2부터는 이제 네이티브 코드에 대한 단위 테스트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코드에 대한 테스트 프로젝트 템플릿도 추가됐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 역시 그 단넷 코드가 아닌 네이티브 C++ 코드로 단위 테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 컴파일된 DLL에 대한 단위 테스트뿐만 아니라 스태틱 라이브러리에 대한 단위 테스트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bj, 그러니까 아직 링크가 되지 않은 컴파일만 된 그런 모듈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EXE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EXE 이미 이제 컴파일된 EXE는 단위 테스트하기가 어렵고요. 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EXE를 컴파일 하다 보면 .obj들이 생성이 되죠. 그 obj들을 단위 테스트하고 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C++ 그 내부에 있는 클래스들을 단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 테스트는 cpp 유닛 테스트.h라는 헤더를 이용을 하면 이 안에 다양한 단위 테스트를 위한 매크로하고 함수들이 정의가 돼 있고, 어설션 함수들도 정의가 돼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살펴보시고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네이티브 LIB라는 프로젝트는 DLL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곱셈, 나눗셈 너무 어려워서 더하기 빼기만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 DLL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놨어요. 이러면 이제 이 클래스를 이 DLL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 클래스의 두 개의 메서드를 단위 테스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C++에 가면 이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두 종류의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어요. 그 중에 네이티브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 이걸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DLL을 참조에 이렇게 추가해 넣으시면 돼요. 보면 폰트를 키워놔서 이렇게 커먼 프로퍼티에 가면 레퍼런스에 이렇게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컴파일 되기 전 상태인 경우에는 그 여기 링커에 가셔서 external additional library, 여기에다가 이제 static 라이브러리는 .libr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nk dependency, .obj들은 링커의 input, 여기에다가 .obj들을 쭉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그 해당 C++ 코드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돼요.
단위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테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어트리뷰트는 네이티브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매크로로 되어 있어요. C++ 매크로의 위대함인데 보면 굉장히 복잡한 정의가 있는데 다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테스트 클래스라는 매크로를 쓰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죠. 그 다음에 테스트 메소드라는 매크로를 쓰고 여기에다가 테스트 메소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물론 C++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리턴 값에 대한 검증이랄지 이런 작업을 하려면 assert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안타깝게 C++용 페이크 프레임워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를 만들고 컴파일을 하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기죠. C++에 대한 단위 테스트 여기에 쭉 생겨요. 그래서 돌리면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해주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C++ 개발자 계세요? 계시는구나. 한 분이면 책 한 권 드리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셔서 제가 질문을 준비를 못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위 테스트를 어떻게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한 거부터 조금 더 복잡한 거, 고급, 그다음 오류를 에뮬레이션 하는 거, 뭐 환경을 에뮬레이션 하는 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단위 테스트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위 테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예는 아까 첫 그 시간에 TDD 이야기를 했죠. Test Driven Development.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해도 TDD, 여기서 마지막 D는 디버깅. 디버깅에 응용을 하면 참 괜찮아요. 어떻게,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 제품을 유지보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떤 버그 리포트가 들어오면, 그 버그 리포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재현이 가능하다, 재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게 판단이 되잖아요. 재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버그 상황을 재현하는 코드를 단위 테스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만들고 돌리면 버그가 발생을 해서 단위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실패하는 단위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드를 가서 수정을 해요. 디버깅을 하도록.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를 돌려봐요. 또 실패하면 뭔가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죠. 계속 트라이해서 해당 단위 테스트가 석세스가 나올 때까지 코드를 계속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버그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그걸 수정하는 코드가 또 다른 단위 테스트를 페일하게 만들어서 그거까지 해서 이렇게 버그가 딱 한 부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걸 수정하면서 다른 부분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단위 테스트를 만들 때 주요 팁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단위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다라고 하면 오늘 뭐 이 세미나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많이 안 써봤다는 가정하에 단위 테스트를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대부분 개발자이실 텐데 많이 힘드실 테니까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목표를 높게 잡지 마세요. 커버리지 30%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쭉 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처음에 단위 테스트를 작성했을 때 100개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 이렇게 점점 늘어간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하실 때는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분만 테스트를 하도록 가급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코드가 다른 것도 콜하고 다른 것도 콜하고 여러 개를 콜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거 외에 다른 요인으로 오류가 나서 테스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페이크스를 사용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가급적이면 수준을 좀 좁게 잡고 격리를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코드 커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내가 얼마만큼의 단위 테스트를 만들었고 어디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커버리지를 가끔씩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제 단위 테스트를 작성을 할 때 많이들 하시는 건데 단위 테스트에 이제 좀 맛이 들잖아요. 그러면 단위 테스트를 막 하다 보면 단위 테스트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널 메소드를 외부에 안 보이죠. 그래서 내 단위 테스트 코드에서 직접 호출이 안 돼요. 그러면 단위 테스트를 너무 하고 싶으면 이 인터널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바꾼달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오리지널 코드를 수정을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는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 internal visible to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면 인터널 클래스가 외부에 보이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해당 어셈블리에 대해서만 그런 방법을 쓴달지 혹은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콜을 하신달지 이런 방법을 접근하셔야지 테스트를 위해서 인터널이었던 거 혹은 프라이빗이었던 걸 퍼블릭으로 바꾸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를 하실 때 이제 점점 단위 테스트가 점점 많아지시면 이제 저희 같이 500개, 600개 이렇게 단위 테스트가 쭉 테스트 익스플로러에 쭉 나열이 돼요. 그럼 그걸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내가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부분 영역을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명명기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듈이다, 로깅 부분이다. 그러면 로깅 언더바 스모크 테스트, 로깅 언더바 무슨 테스트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한 다음에 로깅이라는 필터를 쓰면 로깅에 관련된 거 한 20개 정도만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개발하고 단위 테스트 10개 정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범위 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run test after build라는 기능을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빌드 한 다음에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 클릭하는 거. 이것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빌드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목록에 테스트 익스플로러에 있는 목록에 있는 단위 테스트를 오토매틱하게 수행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을 쓰시면 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LM과 연결하면 더욱더 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팀 빌드랄지 이런 빌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을 때 빌드가 끝난 다음에 단위 테스트를 전부 구동을 하고 단위 테스트 실패가 나면 빌드 실패로 이렇게 리포트 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쓰시면 이제 궁극에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팁 요것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지금 500개 가까이 있는데 지금 내가 로깅을 개발하고 있거나 혹은 디버깅 하고 있다 그러면 로깅이라고 이렇게 치면 지금 로깅만 12개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수정하고 있는 로깅 부분만 수정하고 여기서 run all 하면 12개에 대해서만 단위 테스트가 돈다라는 거. 500개가 다 돌지 않고 빨리 끝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run test after build인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메뉴에서 테스트 세팅에 보면 이렇게 run test after build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켜놓으면 빌드가 끝나면 이 테스트 익스플로러에 있는 요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을 시켜줘요. 빌드 할 때마다. 그러니까 코드하고 빌드하면 바로 단위 테스트가 되고 성공 실패가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을 하고 좀 익숙하게 되면 단위 테스트 기반의 개발 절차를 따라서 개발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목표 기능이나 모듈 단위로 코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작성된 코드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만들죠. 그러니까 테스트는 코드를 다 작성해 놓고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부분 내가 작성하는 클래스 단위 혹은 어떤 클래스 여러 개를 묶는 기능 단위로 어느 정도 코딩이 되면 단위 테스트하고 다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라도 단위 테스트는 계속 만들면서 개발과 단위 테스트를 동시에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테스트 작성하고 단위 테스트를 돌려봐요. 단위 테스트가 성공을 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코드를 디버깅 하면 되죠. 단위 테스트 자체의 버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커버리지가 나올 때까지 목표 커버리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지금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혹은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50%다. 그거 나올 때까지 단위 테스트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기능이나 모듈 혹은 클래스가 끝나면 그때 전체 단위 테스트를 다 돌려봐야 돼요. 왜? 내가 작성한 코드가 다른 모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전체 단위 테스트가 패스하면 이제 해당 모듈은 개발 완료. 다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도입을 하면 버그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 스모크 테스트만 하시더라도 스모크 테스트도 실패하는 경우가 나와요. 모듈이 점점 코드가 커지다 보면 뭐 밸리데이션 체크는 안 하더라도 스모크만 돌려보는데 갑자기 익셉션이 막 튀어나오고 테스트 실패 경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버그 찾을 수 있고요. 누누이 강조했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 코드에 대해서 릴리즈할 때 정말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정 수준 이상의 커버리지가 나와야지, 코드 커버리지가 나와야지 자신감이 생겨요. 코드 커버리지가 10%인데 자신감이 생기진 않겠죠. 적어도 한 50%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반가 이상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팀원들이 유닛 테스트를 쓰면 내가 코드 변경을 했을 때 이게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짜놓은 단위 테스트를 쭉 돌렸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됐다. 전체를 다 돌려봐야지. 다 돌려봤는데 다른 쪽에서 단위 테스트 실패를 해요. 내가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감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코드에 대한 자신감이고 코드에 대한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 개발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코드 격리를 쓰고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분만 테스트하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진도 개발이 완료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테스트 환경을 되게 꾸며가면서 하기 때문에 동시 개발이 가능해요. 아까 데모에서 봤듯이 뭐 카드 승인 이쪽에서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나 테스트 못해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쪽이 제대로만 짜지면 내 건 잘 작동한다 라는 확신이 설 수 있는 거니까. 그잖아, 그죠? 근데 단위 테스트라고 해서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개발 기간이 늘어요. 특히 익숙하지 않을 때 초반에는 오히려 개발 기간이 늘죠. 특히 SI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 환경 꾸미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특히 이제 또 SI 프로젝트. SI 프로젝트는 되게 전체, 우리나라 SI 프로젝트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100% 중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10%도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SP57이나 그냥 단순 셀렉트나 이런 거죠. 근데 특히 이런 코드들, 단순 셀렉트 하는 거, DB에서 읽어오는 이런 코드들에 대한 단위 테스트는 작성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 단위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자주 반복해서 돌죠. 그러면 항상 내가 주는 입력값, 즉 쿼리에 대한 파라미터 값은 똑같은데 아웃풋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뭐 데이터 하나 딜리트 해버리면 데이터가 바뀌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UI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은 더더군다나 UI에 대한 단위 테스트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음 세션에서 우리 위대하신 김태형 부장님이 코디드 UI 테스트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커버는 가능하지만 또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단위 테스트 자체가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 단위 테스트의 버그가 실제 제품의 버그를 숨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단위 테스트를 잘못 짜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계신다면 개발 초기부터 단위 테스트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큰 자산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3년 전만 해도 단위 테스트, 그거 언제 만들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단위 테스트. 저도 한 2, 3년 전에는 단위 테스트, 그거 못 만들어 그랬는데 지금 단위 테스트 신봉자가 돼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어떤 UI까지 가지고 있다면 코디드 UI 테스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UI까지 단위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목표 커버리지는 한 70% 이상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덕이고 솔루션이기 때문에. SI 프로젝트는 감히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못 하겠고요. 워낙 공수에 지금 쫓기시는 상황일 테니까 서버 모듈들에서라도 적어도 비즈니스 로직들에 대해서는 단위 테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UI에 코디드 UI 테스트 적용하시라 이런 얘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단위 테스트, 서버 모듈들에 대해서는 단위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왜 이걸 하라 그러냐면 개발 기간은 짧고 유지 보수 기간은 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SI 프로젝트만 하고 빠지시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개발도 하고 유지 보수도 계속 하셔야 된다고 하면 개발 기간 1년, 짧게는 6개월 하지만 유지 보수는 5년 막 해야 돼요. 5년 동안 힘드는 것보다 개발할 때 좀 더 힘든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보죠. 결론은 자, 다시 소드로 돌아가서 단위 테스트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단기적으로는 개발자의 부담이 증가를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리고 버그를 당연히 줄여주고요. 코드 품질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언컨대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의 든든한 우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초기부터 조금씩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 스모크 테스트라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계속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 관련 도구들 유료든 무료든 여력 있으시면 유료 제품이 좀 더 좋긴 하겠죠.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많아요. 사시면 적극 활용을 하시면 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